자, 561쪽에 이제 보증금의 회수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우선 변제권 나오죠. 우선 변제권 별 3개 해두세요. 별 3개. 자,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 해주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본 주택임대차의 대항 요건은 뭐였어요?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항 요건입니다. 여기 이제 대항 요건. 그런데 경매 시에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이거 가지고 안 되고 뭐가 필요하냐면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확정일자까지가 무슨 요건이냐면 우선 변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선 변제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일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항 요건도 당연히 갖춰야 돼요. 이게 간단한 거지만 처음에 정리 제대로 안 해두시면 시험 볼 때까지도 인도와 주민등록만 있으면 우선 변제 받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를 가지고 보면 이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A가 임차를 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어요.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저당권, 그리고 C도 저당권이에요. 각각 받을 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경매가 됐는데 경매가가 2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1순위로 배당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A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뭐만 갖췄어요? 대항 요건만 갖췄지 확정일자가 없잖아요. 그럼 1순위로 누가 배당돼요?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배당되고 얘는 받을 돈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면 이 A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죠. 대항은 할 수 있는데 우선 변제는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물론 이런 경우에는 돈을 떼일까요? 떼진 않을까요? 떼진 않겠죠. 나중에 누구한테 받으면 되니까. 요 경락인에게 받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주택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 B가 주택의 임차인, 얘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고요. 그리고 C라는 사람이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1억이라고 가정합니다. 경매했는데 역시 갑이 경락을 받았고요. 2억 나왔대요. 자, 1순위로 누가 배당돼요? A가 1순위, 2순위로 C. 얘는 배당 안 떨어지겠죠? 그러면 요 B라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거의 수학이에요. 공식이에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 아까 전 시간 마지막엔 거의 다 맞추셨는데 지금 또 다른 데다 파는데 이게 위에 있으니까 요 임차권은 존속의 소멸이에요. 소멸이가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임차인은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면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은 안 된다니까. 대항은 얘가 있잖아. 얘가. 대항은 안 되는데 배당은 1억을 받을 수 있죠. 누구보다 빨리. C보다 빨리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대항 요건과 우선 변제용 요건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전에 제가 그 주택을 임대차 했었는데 한 꽤 된 것 같아요. 됐는데 그 저는 되게 게을러요. 게을러가지고 게을러하고 머리도 안 깎아갖고 이제 앞에 안 보이고 임대차 주택 임대차 할 때도 그냥 아는 분한테 하나 좀 계약해달라고 했어요. 뭐 아파트 똑같이 보긴 뭘 봐요. 그냥 계약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계약하고 이제 나중에 돈 주러 갔는데 제 위에 근저당이나 달려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달려있다는 얘기는 들었죠. 근데 액수가 크지 않아가지고 그때 한 3천만 원이었나? 이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명석이 민법 선생인데 등기부 한번 보자 그래서 봤죠. 봤더니 이제 A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하고 이제 치르고 나가는데 그 공인중개사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가시면 꼭 확정일자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나오면서 아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요거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뭘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저당 안 달린 집을 깨끗한 집을 임차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당이 달려 있으면 일단 경매되면 확정일자를 받든 뭘 하든지 간에 경매로 존속해요, 소멸해요. 무조건 소멸해요. 그러면 보증금이라도 우선 변제 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한다고요? 확정일자를 갖춰야만 우선 변제가 돼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건 사실 임차권에게 놀라운 힘을 준 거예요. 얘가 확정일자를 갖추면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저당권처럼 되는 거예요. 다른 담보권보다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확정일자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럼 그냥 우선 변제 해주지, 그냥 화끈하게 해주지 뭘 또 확정일자까지 받으래. 자, 이 확정일자를 받는 목적은 뭐냐? 아까 주민등록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공시, 사람들에게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어라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확정일자의 목적은 공시가 목적이 아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사후에 보증금을 변경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사후담합으로 보증금 변경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쓰고 예를 들어 임대차 1억짜리 계약서를 쓰고 뭘 찍었어요? 확정일자. 어디서 찍어요? 주민센터에서. 또 예전에 다른 시험에서, 예전에 이제 동사무소였잖아요. 다른 시험에서 동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동사무소, 법원도 돼요. 등기소도 되고, 그리고 공증인 사무실 이런 데서 돼요. 그러면 이렇게 1억짜리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집이 지금 한 2억 나옵니다. 그러면 A가 1억짜리 선순위가 있으니까 내가 1억 빌려줘도 되겠네라고 저당권 설정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없으면 갑과 을이 짜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한 장 더 쓰는 거예요. 얼마짜리로? 2억 원짜리 계약서를 써가지고 햇볕 좀 쪼이고 이러면 몇 년 돼 보이잖아요. 계약서. 그러면 얘가 먼저 얼마를 받아가요? 2억. 얘는 한 푼도 못 받아가잖아요. 이런 걸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우선 변제해 준다면 지금 확정일자 얘보다 빨리 찍힌 건 얼마만 돼 있는 거예요? 1억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2억으로 하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보다 늦어요? 얘보다 늦게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 확정일자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확정일자라는 제도는 보증금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계약서에 써 있는 주소가 정확해야 될까요? 좀 틀려도 될까요? 자, 주민등록은 공시가 목적이에요. 공시가 목적이면 딴 데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증금 변경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지 공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서에 써 있는 주소가 조금 틀려도 우선 변제해줘요. 계약서를 썼는데 아파트의 전유 부분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다. 우선 변제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썼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분실되거나 멸실되었다. 우선 변제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상관없어요. 물론 전제 조건은 전입신고할 때는 주소를 다르게 했어도 돼요? 정확하게 했어야 돼요?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했어야 되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의 주소가 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이 4층 건물인데요. 제가 여기에 임대차를 들어가요. 근데 이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이 401호인데 이거 4자 재수 없다고요. 501호로 현관문을 달아놨어요. 근데 이건 공부상으로는 지금 그럼 몇 호로 돼 있어요? 401호라고 돼 있죠. 그럼 저는 전입신고할 때 501호로 하면 대항력 인정해줘요? 401호로 해야 돼요? 당연히 401호로 해야죠. 501호 하면 안 해줘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그게요, 공부상으로는 401호니까 401호로 써주세요. 공부가 뭐야? 뭐라고 쓰라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우기니까 계약서에는 얼마라고 썼어요? 500일. 그리고 여기다 뭘 받았어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전입신고를 얼마로 했을 때를 전제로.
401호.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는 공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주소가 정확해야 되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목적이다. 자, 교재 보세요. 그래서 1번, 2번에서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인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확정일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뭐가 받쳐줘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 변제라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2월 1일, 2월 2일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2월 1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고요. 2월 2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B라는 사람은 2월 1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고요. C는 좀 성격이 급해서 확정일자부터 받아두고 다음 날 들어갔어요. 각각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자, A는 언제부터 생길까요? 자, 일단 대항력이 언제 생겨요? 2월 2일 0시에 생기겠죠. 그럼 이제 뭐만 있으면 우선 변제가 생겨요? 확정일자. 그럼 2월 1일 확정일자 찍으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B는 언제 생길까요? 2월 2일 0시겠죠. 확정일자 받았죠. 이제 뭐만 생기면 돼요? 대항력만. 그죠? 그럼 대항력이 언제 생겨? 2월 1일 0시. 그러면 C는 어떨까요? 언제 우선 변제권이 생길까요? 2월 3일 0시겠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이제 대항력만 생기면 되잖아요. 대항력이 언제 생겨요? 다음 날 0시니까 2월 3일 0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이 저당권자가 언제 설정했냐면 2월 2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갑과 C가 있으면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까요? 얘는 2월 1일이고 얘는 2월 3일이니까 당연히 갑. 그러면 갑과 B가 있으면요. 이때는 0시니까 B가 우선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과 A가 문제인데 갑과 A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저당권 등기했고 얘는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빨라요? 알 수 없죠. 그렇죠. 등기소가 빨리 문 열어요? 동사무소가 빨리 문 열어요? 부지런한 공무원이 출근하는 데가 빨리 열겠죠. 이때는 우열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안분 배당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채권액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평등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제가 이 특별법 강의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끝나고 나왔더니 쉬는 시간에 오셔서 거기 동사무소랑 등기소에 CCTV 있잖아요. 그 CCTV로 확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분 배당을 해요. 안분 배당한다. 그렇죠? 예. 자,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맨 밑에 2번에 선순위 가압류와 확정일자 임차권의 배당은 어떻게 한다고 되냐면 안분 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먼저 있다고 해서 가압류자를 먼저 배당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고 B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했어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가압류가 늦게 되었다. 이때는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까요? 당연히 얘가 먼저 배당 받는 거예요. 담보물권자죠. 그런데 A가 가압류를 먼저 했고 두 번째 B가 저당권을 나중에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때는 가압류가 먼저 있다고 해서 얘를 먼저 배당해 줄 수는 없어요. 얘는 채권자잖아요. 그러면 먼저 등기했으면 얘랑 어떻게 한다고요? 안분 배당 또는 평등 배당이라고도 해요. 안분 배당, 채권액을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 대신에 뭐가 들어가도 똑같을까요? 주택을 임차하고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받았다. 가압류가 밑에 있으면 누가 먼저 배당해요? 임차인. 그러면 가압류가 먼저 돼 있고 임차인이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받았다. 그럼 이때는요? 안분 배당.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압류가 위에 있다고 해서 가압류가 먼저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배당은 중개 실무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압류가 위에 있다. 먼저 배당해 주지 않고 어떻게 배당한다고요? 안분 배당한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자, 뭐 하고 있어요? 겸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
자,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고요.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얘가 나중에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경매 실행되면 A의 임차권은 존속합니까? 소멸합니까? 뭐보다 위에 있어요? 저당권보다. 그러면 당연히 존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뭐도 있어요? 우선변제권. 얘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뭐하고 있다고요? 겸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매가 실행되면 이 A라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살 수도 있고 배당 요구해서 내 돈 받아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배당을 요구했는데 얘가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요. 배당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갑이 경락을 받았으나 얘는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배당을 요구했는데 전액 배당을 못 받았다면 얘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대항력 나머지 5천만 원 가지고 대항력을 또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임차인 화끈하게 밀어주는 거야. 예. 원래는요. 이 배당을 요구했다는 것은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예요. 그럼 원래는 임대차는 소멸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임법에서 뭐라고 되냐면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서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해요. 그러면 보증금을 물론 전액 받으면 소멸하지만 아직 못 받았다면 존속이에요, 소멸이에요? 존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나머지 5천만 원 들고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또 경매로 들어갔어요. 터가 안 좋았나? 또 경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천만 원 있잖아요. 그 5천만 원 들고 2차 경매에 참가하여 우선 변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 이건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1차 경매. 한 번 할 때 끝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재 한번 보세요. 파란 글씨만 봅니다. 파란 글씨.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밑에 다만 우선 변제권은 1차 경매에서 소멸하며 후행 경매 뒤에 이루어진 경매 절차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자, 줄거두세요. 뭐는 행사할 수 없어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우선 변제권은 1차 경매에서 소멸하는 거고 자, 동그라미 2번이 최근 판례예요. 최근 판례.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지런한 출제 교수님이 출제 들어가면 이 판례 나와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어디다 줄 것이면 되냐면 첫째 줄 가운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 겸유하고 있다는 거죠. 임차인. 자, 끝에서 둘째 줄에 이 경우 자, 그다음에 줄 거두세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 더 줄 거두시면 셋째 줄 가운데 스스로 뭐라고 돼? 스스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고요? 겸유한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스스로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할 필요 없다고요? 배당 요구할 필요 없이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원래 주택 임차인이나 또 주택의 소액 임차인도 경매 시에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배당 요구해야 당연 배당 안 해줘요. 근데 새로 나온 판례에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얘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럼 얘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에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얘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밑에 괄호 4번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배당 요구.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주택 임차인은 그냥 배당 안 해주고 뭘 하라고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겸유한 사람이 자기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 요구 없이 당연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판례. 최근 판례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5번 보세요. 괄호 5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신청할 때요. 주택을 인도해야 돼요. 인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않고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집행개시요건의 예외라고 본 거죠.
근데 언제는 인도하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돼요. 누구한테 인도해줘야겠어요? 당연히 경락인에게 인도해줘야 보증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조문을 보면 다시 뭐라고 되냐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럼 뉘앙스가 꼭 뭐부터 하라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죠. 법조문의 의미가 꼭 인도부터 하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인도가 선행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행을 하면 되지 먼저 인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인도에다가 선이행 X 하나 해두세요. 선이행 X. 뒤에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도는 선이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판례 1번만 좀 보세요. 판례 1번. 1번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 바꿔서 말하면 주택의 임차인이 자기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뭐까지 했다는 거야? 전세권.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들어가시면 전세권 등기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인정을 해주니까. 우선 변제권도 인정해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지위를 강화하려고 뭘 했냐면 전세권 등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가 하나예요? 별개로 존재할까요? 별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임차해서 자,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고요. 그 후에 B가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이 A가 자기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전세권 등기를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 경매가 실행된 거예요. 그럼 경매가 실행되어서 이 비저당권 밑에 있는 이 전세권은 존속일까요? 소멸일까요? 당연히 소멸하겠죠. 근데 이게 소멸되었을 때 이 주택임차권도 여기에 함몰되어서 함께 소멸되는지 아니면 얘는 따로 남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따로 남는 거예요. 물론 보증금을 전액 변제 받았다면 소멸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얘랑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이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해도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하나 또 봐요. 그럼 만약에 얘가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얘가 이사를 갔대요. 주택임차인이 전세권 등기까지 했는데 이사를 갔다. 그럼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남아요? 없어져요? 당연히 없어지죠. 그러면 전세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해요? 남아있어요? 이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가 아니라 각각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건 별개라면 만약에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 배당 요구 속에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라는 게 포함되어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예요. 각각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1번 판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6번에 보면 금융기관 등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자, 이건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별표해 두세요. 금융기관 등의 우선변제권 승계. 그러니까 원래는요, 그 주택을 임대차 했는데 그 임차권하고 별도로 보증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하고 상관없이 보증금 채권만 받은 사람이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왜냐하면 주택 임차인이 아니니까. 그게 종전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채권만을 양수한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임차인이 돈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는 건 보증금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보증금 채권을 금융기관 등에다가 양도하고 돈을 빌려내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그게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 일반 금융기관이 그걸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금융이 회복되기 어려우니까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보증금 채권만을 양수하면 우선 변제권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누가 양수했을 때요? 금융기관. 사채업자는 안 돼요. 누구만 한다고요? 금융기관.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6번의 제목만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그 제목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 제공이 있는데, 자, 2항만 한번 보세요. 2항.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으면 그걸 따로 정리해두라는 거예요. 옆에다 하나만 적어두세요. 보관 1년. 보관 1년. 1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관 1년.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별 3개요. 565쪽에 2번.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근데 이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법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법에서는 괄호에 있는 말을 써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한다 이런 말 나오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 이걸 소액보증금을 현재 서울시 소액보증금 얼마였죠? 9,500이잖아요. 9,500. 그러니까 이런 건 누가 결정하냐면 거기 조문에 보시면 8조에 2가 있죠. 누가 제목이 뭐예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결정을 해요. 주택임대차위원회. 그러면 단순 사항으로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보시면 자, 둘째 줄 가운데 어디에 둔다고요? 법무부에 둬요. 법무부에. 어딘지 찾으셨어요? 예, 8조의 2 끝에서 둘째 줄이에요. 가운데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그럼 만약에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 틀리는 거예요? 국무총리 산하로 둔다. 틀리고 법무부에 둬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에서 몇 명이냐면 9에서 15예요. 9에서 15. 그리고 3항까지만 보시면 돼요. 3항. 자, 짱은 누구예요? 법무부 차관이에요.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을 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법무부 차관.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안 내는 게 정상인데 또 단순함기 가끔 출제할 때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가 나옵니다. 가별에게 주택을 임차해 주었다. 그런데 자, 이 주택의 권리관계를 한번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1억짜리. 그 B라는 사람이 주택을 임차했고 그리고 C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임차인은 인도와 주민등록은 갖췄고요.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요. 자, 얘도 1억이고 그러면 이 경우에 우선 변제가 되는 건 누가 1순위라 그랬죠? A가 1순위. 그 다음에 C. 얘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경제적 약자인데 약자 중에 더 약자. 임차인이 소액이에요. 보증금이. 그래서 서울시 기준으로 9,500만 원의 보증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얘를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누구보다 빨리? A보다 빨리 우선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예를 들어 이게 2억 나왔대요. 자, 2억 넣으면 배당 순서 누가 제일 먼저 받아요? B가 얼마를? 3,200. 요거 서울은 기억하셔야 돼요. 서울은.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다른 지역을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서울시 기준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A라는 사람이 1억을 받겠죠. 그 다음에 C가 얼마요? 6,800. 이렇게 배당이 떨어지고 끝나겠죠. 되셨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봅니다. 얘가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인도와 주민등록 이외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럼 얘는 모두 가져요. 우선 변제권. 자, 그럼 1순위로 누가 배당돼요? B가 3,200. 확정일자 받았다고 소액이 대액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얘가 최우선 변제 받고 그 다음에 A가 얼마? 1억.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자기 순서에 따라 나머지 우선 변제를 받아야죠. B가 얼마를 더 받아야 돼요? 6,300인가요? 네, 6,300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C가 얼마 받아요? 500인가요? 이렇게 배당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얀 글씨는 확정일자 없을 때고 노란 글씨는 확정일자까지 받았을 때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 언제까지 갖춰야 되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교재 보세요. 자, 요건 나와 있죠? 요건 받으시고 그다음에 적용 범위 서울시 쭉 나와 있는데 9,500 이하인 경우에 얼마 최우선 변제냐면 3,200. 자, 그리고 괄호 4번부터 보세요. 567쪽의 4번.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 집을 들여다봤더니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10가구가 살아요. 10가구가. 근데 전부 다 소액인 거예요. 그러면 얘들 3,200원씩 주고 나면 3억 2천이 되잖아요. 그럼 아예 나머지는 배당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이 경매가에 얼마에서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2분의 1을 가지고 나눠 가지거라.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상가가도 똑같아요. 상가 임대차도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해줄 때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는 특히 중요한 게 상가는 얼마 전까지 3분의 1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과 상가 모두 다 주택뿐 아니라 모두요. 상가도 2분의 1 전부 다 2분의 1로 되었다. 근데 이 집에 봤더니 엄마가 방 한 칸, 딸이 방 한 칸을 쓰는데요. 이 엄마가 먼저 서울에 올라와서 5천의 보증금으로 임대차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딸이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방 한 칸 계약을 별도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엄마와 딸이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엄마와 딸이니까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같이 살았겠죠. 그걸 가정 공동 생활이라고 불러요. 가정 공동 생활을 하면 양자의 보증금을 합산하기로 돼 있어요. 그럼 얼마짜리가 돼요? 1억이에요. 그러면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괄호 3번입니다. 괄호 3번. 567쪽 메뉴에 3번.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봐두시고, 자,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 판례들은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일단 원칙부터 보죠. 원칙. 자, 이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그러면 3,200을 최우선 변제 받는다. 그럼 얘가 이거 최우선 변제를 받을 때 이 건물로부터만 받아요? 대지를 포함해요? 아까 주임법은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가 된다고 했죠? 그럼 건물로부터만 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도 받아요? 대지로부터 받아요. 그럼 담보가 몇 개인 거예요? 2개.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받아갈까요? 경매대가 비례해야 될까요? 경매대가 비례해야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 공동저당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368조 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혹시 공동저당 기억나세요? 예,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토지가가 3억이고요. 건물가가 1억이에요. 3억 1억이면 얘가 3,200을 배당받을 때 토지와 건물에서 각각 얼마씩 배당받으라는 거예요. 경매 대가가 3억 1억이니까 몇 대 몇? 3대 1로 쪼개 가져라 이거죠. 그러면 3대 1이면 여기서 얼마 나와요?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여기서 800, 여기서 2,40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계산은 각자 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데 조심하실 점은 막 받아가는 게 아니라 경매대가에 비례한다는 공동저당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나대지입니다. 자,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나중에 주택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여기 소액 임차인이 있다. 자, 그럼 이 소액 임차인은 요 나대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냐하면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때는 아예 뭐가 없어요. 아예 주택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어진 주택으로 얘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면 얘가 피해보잖아요. 그래서 나대지일 때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지어진 주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랑 종합을 해보면 토지로부터도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이 있어야 돼요. 주택이 없고 나대지면 최우선 변제를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됐다고 믿고 갑니다. 많이 본 거 아니잖아요. 2개 봤어요. 2개. 원래 우선 변제는 건물로부터만 받아요? 대지를 포함해요? 막 받아가요? 비례해야 돼요? 비례. 그게 끝이고, 두 번째는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되고 신축된 주택이면 토지에 대한 최우선 변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 번째. 이번에는 미등기 주택이에요. 미등기 주택.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인데 자, 경매가 된 거예요. 최우선 변제가 되느냐? 뭐가 경매가 됐다고요? 설마 등기도 안 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리는 없겠죠. 경매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보존 등기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경매가 되면? 토지가 경매될 때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원래는 없었어요. 2007년 전까지는. 2007년에 변경된 판례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달리 볼 바 없다는 거예요. 얘도 주택의 임차인이니까 당연히 어디로부터도 토지로부터도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최우선 변제 안 되는 건 지금 무슨 판례만 본 거예요? 나대지 저당권 판례만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 이게 갑의 집이었는데 이 갑이 땅을 을에게 팔았대요. 땅을. 그러면 이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최우선 변제 안 될까요? 똑같이 인정할까요? 당연히 인정하는 거죠. 마치 저당권이 달려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우선 변제권이 없어져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처럼 땅 주인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3가지, 소액보증금 판례 3가지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원래는 어떻게 배당받는다고요? 비례, 안분 배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채권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근데 나대지의 저당권이라면 토지에 대한 최우선 변제 안 되고 미등기 주택 소액 임차인하면 우선 변제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이 바뀌어도 인정한다. 567쪽. 그래서 1번의 제목을 봅니다. 판례 1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된 주택의 소액 임차인. 자, 대지 우선 변제 돼야 안 돼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된 주택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나대지라는 얘기죠. 2번 미등기 건물의 소액 임차인. 자,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이죠. 대지에 대한 우선 변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괄호에 적극 된다라고 되어 있고 3번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땅 주인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선 변제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적극 이렇게 되어 있죠. 판례 3가지를 지금 본 것이고 4번 판례 볼까요?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 그러니까 근저당이 설정될 때는 주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점포 및 사무실일 때 근저당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임대차를 들어올 때는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주택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주택 임차인이니까 최우선 변제를 해야죠. 그럼 누구보다 빨리 배당해 준다고요? 근저당권자보다 더 빠르게 배당을 해준다. 그래서 괄호에 적극 이렇게 돼 있죠. 받으시고. 그러니까 5번은 뭐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감액하면 소액에 해당되면 최우선 변제를 보장해 준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어때요? 좀 어렵죠? 네, 어려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할 때 다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해서 그냥 법에 나오는 것처럼 대항 요건은 인도화 주민등록 확정일자 간단한 것만 보고 넘어가면 나중에도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무료로 동영상 다 올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이 지금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또 하시고 하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근데 아주 쉬운 것만 해서 동영상 올려놓으면 나중에 너무 쉬우니까 실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나중에 봤을 때도 뭔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는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뿌듯하지 않아요? 네. 근데 주임법과 상임법은 그렇게 보시고 물론 나머지 부도 마찬가지여서 오늘 좀 시간을 늦게까지 잡은 게 좀 꼼꼼하게 보시라고. 오늘 다 소화 못해도 나중에 동영상 들었을 때 이런 게 있구나 볼 때마다 좀 새로워질 거예요. 실력이 늘어가면서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질 테니까 계속 반복하시라고 좀 꼼꼼하게 보는 거니까 뭐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갑이 주택을 임차해 주었습니다. 근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 그러면 주택임차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어떻게 할까요? 얘 채권자잖아요. 보증금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안 주면 이 부동산 어떻게 하면 돼요? 경매하면 돼요. 강제 경매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첫 번째 강제 경매. 이건 임의 경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 경매라는 것은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어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죠. 당연하잖아요. 얘는 저당권자가 아닙니다. 얘 말을 믿고 법원이 경매해 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권리가 있음을 뭘 받아내야 돼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판결 받으려면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소액사건이라고 하면 얼마짜리 이하냐면 2천만 원짜리 이하예요. 2천만 원짜리 이하는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뭐 판결에 내용 같은 거 쓸 필요도 없고요. 무지 빨리 끝내줘요. 그럼 주택임대차에서는 얘를 보호해 주려고 보증금이 훨씬 많아도 뭘 적용해 주겠다고요?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해서 빨리 확정 판결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판결 받아서 경매를 신청해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줄 때 을은 보증금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주택을 인도해야죠. 둘은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 관계죠. 근데 이 을이 보증금 내놓으라고 이걸 경매 신청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갑은 보증금을 먼저 줘야 돼요. 동시행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원칙은 거절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 원칙은 이 의뢰하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려면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그럼 뭐부터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인도를 먼저 해서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가 시작된다.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집행 개시 요건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세권 할 때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은 물권인데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주는 것과 얘가 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은 등기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돼 있어야죠.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줘야죠. 둘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근데 얘가 전세금을 안 주면 얘가 이거 경매 실행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경매가 시작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전세금을 안 주는 건 인도와 등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돈 안 주는 건 정당해요? 부당해요? 정당한 거예요. 그러면 경매가 시작되려면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행지체에 빠뜨려라. 뭐부터 주라고요? 이거를 먼저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가 시작된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집행개시요건이에요. 그러면 이 원칙을 관찰하면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이 의뢰하는 사람이 경매 신청하려면 뭐부터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인도부터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인도를 하지 않고도 경매가 시작되죠. 그게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집행개시요건에 특례를 두고 있다.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얘가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이거 있어야 우선 변제 받죠. 그러면 우선 변제 받으려면 이 요건은 일시적이면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냐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당신 강제 경매하려면 인도해야 경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은 경매할 때 인도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 않고도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집행개시 요건에 뭐라고요? 예외,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럼 언제 인도하라 그랬어요? 아까 나왔었는데 이거 지금 경매 신청할 때는 인도 안 하고 그 집에 거주하면서 경매를 할 수 있는데 언제 인도하라고 했냐면 보증금을 수령할 때. 누구한테? 인도하라고요.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돼요. 자, 다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인도해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자, 언제 인도하라고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를 해야 한다. 그게 강제경매 관련 내용이에요. 자, 이거 첫 번째 정리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 하는 거겠어요? 임대차 존속 중에도 하는 거예요? 종료되고 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다 하는데 1심 법원에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하실 점은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일까요? 아니면 목적물의 관할 법원일까요? 목적물 관할 법원이에요. 임대인 주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임차물이 있는 곳에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요. 그러면 기각할 수도 있고요. 기각하면 항고하면 돼요. 다시 봐봐 라고 항고할 수 있다.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얘가 이 등기를 해두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원칙은 대항력이 어떻게 돼요? 소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 해두고 이사 가면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보증금을 못 받았다. 그럼 우리나라 이 사람들 착해가지고 그냥 기다려주죠. 뭐 돈 없나 보네.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자. 기다려주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서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전금 발령 나서 저기 제주도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럼 문제는 이 집 비워두고 이사를 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위해 만들어둔 제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2013년 2월 1일 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 못 받아서 2015년 4월 1일 날 요 등기를 하고 이사 갔대요. 그럼 대항력은 이때부터 새로 인정되는 거예요? 종전께 유지되는 거예요? 종전께 계속 유지가 돼요. 만약에 대항력을 안 갖춘 상태면 등기하면 생기는 거고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사 갔다 예전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사 간 다음에 등기해도 돼요? 등기하고 가야 돼요? 등기하고 가야 돼요. 빠지면 대항력 없어지는 거니까 등기하고 간다. 정리되셨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임대인이 해야죠. 임대인이 제때 돈 줬으면 등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고요? 비용 부담은 임대인. 자, 여기서 중요한 조문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제주도 갔으니까 이 집 비어 있겠죠. 자, 이 집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면 얘 최우선 변제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지 않아요. 최우선 변제를 해줄 수 없다. 우선 변제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우선 변제는 상관없는데 뭘 안 해준다고요?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얘가 지금 이사 가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하고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이 집에 지금 이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이 집에 등기가 돼 있다는 건 이 집 주인은 웬만하면 보증금을 안 빼주는 사람이라고 만천하에 공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소액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상태가 메롱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매우 친밀한 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뭐라도 빼돌리려고. 그 소액 3,200이라도 빼돌리려고 얘랑 짜고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뭘 막아버리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 만약에 최우선 변제가 아니라 일반 우선 변제면 일반 우선 변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받아가요? 순서에 따라 받아가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없으면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선택할 문제니까 우선 변제권은 똑같이 인정해 주는데 뭐는 안 해준다고요?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최우선 변제는 안 돼요. 자, 하나만 더 보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동시행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 뭐부터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선으로 이루어지고 이건 동시행관계.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죠. 동시행관계에서 얘랑 얘랑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뭐가 돼 있어요? 얘는 지금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경매를 실행할 때 우선 변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될까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될까요? 등기부에 얘는 나와 있는 애요. 그럼 얘는 배당 요구할 필요 없어요. 당연 배당 받아요. 자, 교재 보세요. 자, 568쪽에 괄호 이번에 집행개시효권 특례라고 되어 있고 파란 글씨 보세요. 주택임차에는 임차물의 반환을 하지 않고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이걸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집행개시효권의 특례, 예외라고 했죠. 4번 임차권 등기명령 의. 언제 하는 거라고 했냐면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중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종료된 후에 보증금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위에다 하나 써두세요. 임대인 주소지 X라고 해두세요. 임대인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자, 오른쪽에 효력인데 뭐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 특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3번이었어요. 3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점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뭐 설명드린 거 확인을 해두시고요. 판례 있죠. 판례 제목 봅니다. 판례 1번.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임법 3조 3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소극. 아니죠. 뭐부터 하라고요? 보증금 반환. 그래서 굵은 글씨 써 있고 그리고 2번에 굵은 글씨 보시면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사람,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배당 요구 없이 당연 배당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한 사람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또 누구 있었어요? 겸유한 사람이 스스로 뭐 했을 때? 경매 신청했을 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한 사람이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랑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돼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든 소액 보증금이든 최우선 변제든 전부 다 배당 요구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게 바로 등기 명령 등기랑 또 뭐라고요? 겸유한 사람이 스스로 경매 신청한 경우,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어려운 내용들은 끝났고 570쪽의 존속기간 보장이죠. 별 3개입니다. 어려운 게 끝났다 그랬지 중요한 게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존속기간 보장. 자, 얼마를 보장한다고요? 최단 기간이냐. 자, 1항을 한번 보세요.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자 얼마로 봐요?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 해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했다. 1년 6개월. 그러면 요 임대인이 1년 6개월 지났을 때 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 6개월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면 얼마로 본다고요? 2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를 보장해줘요? 2년. 그런데 임차인은 뭐라고 했어요? 그 미만의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1년 6개월 있다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저 나갈 테니 보증금 빼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누구에게 유리할 때? 임차인에게. 만약에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갑은 1년 있다가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보장해 주라고요? 2년. 근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얼마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얼마로 약정을 했으니까. 1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이거 좀 제가 이렇게 예를 두 번 이렇게 든 이유는 뭐냐면 이거 설명하면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임차인은 2년 계약을 하고 언제든지 나가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뭘 주장할 수 있냐면 2년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 그 약정 기간을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 임차인은 1년 살고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 지켜야죠. 2년 보장해 줬으니까. 3년 계약했어요. 3년 계약. 2년 살고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 지켜야죠. 얼마를 보장해 줬으니까. 2년 이상을 보장해 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5년 계약했어요. 주택임대차 5년 계약. 한 3년 살다가 나갈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년 이상 보장해 줬으면 그건 지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2년 미만으로 약정했다면 최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으로 약속한 이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1년 6개월 약정했대요. 임차인이 1년 있다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야 돼요? 이건 약속했으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계약의 갱신, 법정 갱신 나오죠. 1항에 보면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가 빨리 읽은 이유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는 소멸해요, 갱신돼요? 갱신돼요. 존속 기간은 2항에 보세요. 정함이 없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했죠. 뭐라고 든다고요? 2년으로 본다. 아까 법정 갱신 다 정리했던 내용이죠. 간단하게만 봅니다. 임대차가 여기서 만료가 되는데 요 기간 사이에 또는 임차인은 한 달 사이에 별 얘기 안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갱신돼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뭘로 인정해요? 조건으로 인정하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습관적으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틀리는 거예요. 아까 정함이 없는 건 민법에서 나왔던 거예요. 전세권하고 민법상 임대차. 주택의 경우에는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법조문에 뭐라고 있어요? 2년으로. 옛날에는 정함이 없는 거였는데 법 바꿨어요. 2년으로 보고 상가는 얼마로 봐요? 1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누구는? 임차인. 그러면 법정 갱신되면 임대인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을 다시 보장해줘야지 나가라고 못해요. 그런데 얘는 끝냅시다 라고 해지 통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달되고 몇 월이 경과하면? 이제 3월 나오는 거예요. 3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해되셨죠? 네. 뭐 그런 눈으로 보세요. 이해되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법이 이렇게 정하는 거니까 법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차가 끝나가는데 법정 갱신이 됐어요. 저희 집주인이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화해서 임차인 우리 지방에서 동생 가족들 올라오는데 좀 빼줘 이럽니다. 그러면 빼줘야 돼요? 2년 더 살 수 있어요? 싫어요. 더 살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 아저씨 저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보증금 빼주세요. 할 수? 임차인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돈 쌓아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줄 수는 없잖아요. 얼마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그 괄호 3번 보세요. 괄호 3번 보면 갱신 안 되는 거, 법정 갱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법정 갱신 해주지 않아요.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임 증감 청구 나오죠. 주택은 몇 프로 제한이에요? 증액 제한. 주택은 5%. 5%. 그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마지막에 약정한 차임 등의 몇 분의 1이에요? 20분의 1. 20분의 1이니까 몇 프로예요? 5%. 상가는 몇 프로예요? 9%. 주택은 5%, 상가는 9%. 한 번 계약하면 1년 안에는 증액 못해요. 그리고 한 번 증액하면 다시 1년 안에 증액 또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주택은 증액할 때 5%고 상가는 몇 프로냐면 9%. 근데 임대차 계약 끝나고요. 재계약할 때는 5%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 TV 보면 요즘에 뭐 가끔이 아니라 요즘 맨날 뭐예요? 전세 대란이죠. 전세 대란. 그러면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수억 원씩 올려달라는 데도 있대잖아요. 1억 올려줘, 2억 올려줘. 그럼 이렇게 올려받을 수 있는 건 기간중이 아닌 거예요. 기간중에는 몇 프로밖에 안 돼요. 5%예요. 근데 2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들어갈 때는 5%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거 안 해주면 지금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개정안에 뭐 갱신 요구를 인정하자, 뭐 더 보장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기간 중에 올릴 때만 5%고 재계약하거나 합의로 올릴 때는 5%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입니다. 보증금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월세로. 그죠?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막 바꾸면 임차인에게 부담이 크니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별표해 두세요. 이건 법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동그라미 1번 보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게 몇 프로냐면 1아래요. 10%. 그러면 지금 10% 또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기준금리 있죠. 기준금리의 몇 배수라고 돼 있어요? 4배수요. 그럼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예요? 기준금리가 자꾸 내려가지고 지난번엔 계산하기 편했는데 1.75에 곱하기 얼마야? 4요. 그럼 몇 프로야? 7%죠. 암산 끝내주죠? 네. 상가는요. 상가는 12% 그리고 1.75에 이거는 4.5배수예요. 그러면 7.875가 나오죠. 암산 끝내주죠? 다 외워왔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를 선택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1할, 주택은 1할과 그리고 4배수, 상가는 12%와 몇 배수? 4.5배수. 이게 기준금리는 늘 변하니까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민법에서는 계산 문제 안 내요. 몇 프로 얼마냐 이런 거 안 나오고 중개 실무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중개 실무에서는 실무니까 계산 문제 같은 거 낼 거예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뭐가 주어질까요? 현재 기준금리가 몇 프로다 이런 거 주어지겠죠. 그런 거 한번 보셔서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주택은 10% 또는 몇 배수? 4배수. 상가는 12% 또는 4.5배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임차권 승계예요. 1항만 보죠. 1항만.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규정이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배우자 있잖아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있으면 이런 규정 필요 없죠. 상속받으면 되니까.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승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2항을 보세요.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자, 몇 촌이에요?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집이 있는데 이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자고 얘가 임차권자고 을이 사실혼 배우자예요. 사실혼 배우자.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상속권이 있으면 상속을 받으면 좋을 텐데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주거 생활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뭐 할 수 있는 제도를 승계하는 제도를 규정해 준 거야. 그럼 이때는 경우를 나눠야 되는 게 이 임차권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있느냐 상속인이 없느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있는 경우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다시 나눠요. 이 상속인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이 이 집에 같이 들어와 살고 있대요.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상속인이 상속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이 잘 살고 있는데 이 집에 누가 같이 있었냐면 뭐 갑에 뭐 전혼인, 전처나 전부의 소생의 자녀가 있다. 그럼 상속권자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갑이 사망하면 을이 승계해야 안 해요? 못해요. 누가 상속받고 끝나는 거예요. 요 자녀가 상속받고 끝나는 거예요. 잘 모시고 살라 이런 얘기예요. 상속 같은 거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몇 촌이랑 함께 승계한다고요?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누가 2촌 이내 친족이 같이 승계하는 거예요. 2촌 이내. 상속인이 없어요? 그럼 누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밖에 나가 살고 있으면 공동 승계하는 거고요. 얘가 같이 살고 있으면 승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규정해 놨으니까. 실컷 설명했더니 아, 그럼 내보내야겠네. 같이 있으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가정공동생활 하면 상속받고 배우자는 승계할 수 없는 거고, 가정공동생활 안 하면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이네가 공동으로 승계한다. 경우를 나눠서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담보 책임은 당연히 준용하죠. 유상계약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주임법이고 좀 쉬었다가 상임법 봅니다.